요구하시고요. 어차피 이 수업은 나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뭐 질문한 거 갖고 제가 뭐라고 기분 나빠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걸 배우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기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저번에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어디 필기가 다 돼 있네요. 그러니까 온라인 다 보고 필기 하셨군요. 네. 하나 놓치지 않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안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럼 더 열받습니다. 제 유튜브에 방문했을 때 구독자 몇 명이길까요? 본 적이 전혀 관심이 없군요. 그럼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예. 내 유튜브 채널 이름 혹시 기억합니까? 예,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내가 총이 있었다면 진짜 총을 꺼낸 일인데. 이름 적었던 것 같은데. 예,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김재석의 확인 과학이고요. 구독자 몇 명 될, 안 봤다 그랬죠? 네. 구독자 몇 명 될 것 같아? 137?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94. 294. 제일 좋아졌잖아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150명. 비슷한 친구가 있었네. 현재 234명 됩니다. 234명. 많은 건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몇만은 돼야지, 그치? 몇만은 돼야지 유튜브 한다라고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수업 위해서 그냥 찍는 거라서 구독자 맞지도 않고, 뭐 구독자 모을 생각도 없고요. 계산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다른 일을 할 때 이제 그때 좀 찍었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또 결승이 생기니까 또 유튜브 찍어야 되네.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오버랩시켜 보자. 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파트는 생물의 특성입니다. 자, 생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과 구분되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명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기호를 되돌려보자. 다른 생명체는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럼 살아가기 위해선 에너지 얻기 위해서 모든 화학 반응을 해요. 그럼 뭐라 불러? 물질 대사. 근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반응을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생장과 발생하는 것인데, 자, 오늘 요 글고 중에서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자. 띄어쓰기 이렇게 쓰면 아니지. 붙인 거지. 그래, 뭐 니네는 나나 뭐 그렇지?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아니라 여기다 갖다 붙인 건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고 저번에도 말씀에 설명드렸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거기에도 대응하는 것을 바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외부 환경이 바뀌고 그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몸에 일정 부분 신호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호 전달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갖는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려주는 컨트롤 센터가 있어. 영어로 말하는 보스가 되겠지, 중국말로 하면 따꺼가 될 거고, 일본말로 하면 오야분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컨트롤 센터, 보스, 따꺼, 오야분 누구야? 뇌야. 그래서 뇌가 중심을 딱 써가지고, 야 빨리 뭐 해, 빨리 뭐 해, 너 빨리 뭐 만들어, 이렇게 명령 막 준단 말이야, 그렇죠? 물어보자.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아이돌 싫어한다. 싫어했어요. 그럼 저기 BTS 좋아해요? BTS 싫어한다. 싫어한다. 저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다음이라고 했었나? BTS 싫어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수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예, 교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물어보자. 저기 지민이, 어떤 아이돌 좋아해요? 빅뱅. 빅뱅. 지민이 빅뱅 좋아한다는데 사실 지민이가 빅뱅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민이 빅뱅 몰라요, 뭔지. 전에 본 거지. 지금 나를 모르고 지민이는 빅뱅을 좋아하지 않고 누가 빅뱅을 좋아하는 거야? 지민이의 뇌가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맞죠, 지민? 맞죠? 예, 그래서 지민이가 빅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민이의 뇌가 좋아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은 뇌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럼 이 뇌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명령을 주게 되는데 신호 전달 체계라고 부르고 이 신호 전달 체계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죠? 이름이 어떻게 되죠? 땅의 질량이요. 한 지원이 나 처음 보는 거죠? 네. 네, 한번 보시고요. 지원이 이것도 해드리네. 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우리 몸에 신호 전달체가 있는데 이 신호 전달체의 전에 두 가지가 설명했어요. 하나는 전에 보내두고서 야, 나 딱 건데 너 빨리 뭐 만들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심부를 시키는 방법. 야, 이리 와봐. 저희 가면 누가 있는데 저희 가면 근육이 있는데 걔한테 뭐 좀 하라고 해. 네, 형님 하면서 막 뛰어간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신호 전달체가 두 가지가 있다. 자, 지금 내가 하나 첫 번째 전화기를 꺼내들고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 줬어.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전화기 있진 않겠지? 내 몸에 휴대폰이 들어있다, 아이폰이 들어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전화기처럼 뭔가 신호를 전해주는 시스템인데 우리 그런 시스템을 우리 뭐라고 할까? 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신경계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심부분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 심부분을 시켜서 야 이리 와봐. 저기 가면 심장 있거든. 심장한테 좀 빨리 뛰라고 해줘. 좀 느리게 뛰라고 해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 그 메시지를 뭐라고 할까? 저번 시간에 객관식 갔었죠? 그래서 오늘 처음 친구는 그 객관식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 심부분을 뭐라고 할까? 1번 포켓몬, 2번 디지몬. 얘 벌써 답 찾아낸 것 같아. 답 정했어 벌써. 3번 알바몬, 4번 애들 이것 때문에 헷갈려. 구몬, 5번 호르몬. 정답 몇 번? 5번 호르몬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계라고 해요. 내분비계라고 그러고 이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메신저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내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신경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신경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몸의 내장균을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몸의 내장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뭐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이런 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따로 특화돼서 부르는데 그건 뒤에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여기서 신경계를 합시다. 원래는 자율신경계 맞아요. 네, 여기서 그냥 신경계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방식이랑 호르몬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컨트롤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속도가 좀 차이 나는데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느리고요. 제 영어 실력 감탄할 필요 없습니다. 예, 다 영어로 씁니다. 또 부러워서 그런 걸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빨라요. 그다음에 되게 느려요. 이 영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딱 영어 어렵지 않고 느낌상도 봐봐. 느낌 딱 정해진다니까. 느낌 딱 정해봐. fast.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 느낌이? slow. 뭔가 느린 것 같지 않아? 영어단 외울 필요 없어, 그렇죠? 느낌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fast, slow, 그렇죠? 어떤 뜻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속 시간이 짧아요. 그때뿐이야. short. 근데 얘는 지속 시간이 어떨까? 길어. 한 번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지속 시간이 대단히 long, 길어요. 그 다음에 이 신경계는 이 신경이 다 있는 그쪽 부분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좀 좁습니다. 반면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을 따라 이동해. 그래서 작용 범위가 어떻다? 넓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를 이거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뉴런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영어로 쓰는 걸 보고서 애들이 감탄하는 거죠. 지금 놀랍죠? 영어 쓰는 거 보고. 부럽죠? 그렇죠? 어려운 영어를 척척 쓰고. 제 영어 실력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영어 잘하는지 여러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을 거야. 내가 꿈을 꾸는데 꿈도 영어로 꿔요. 그런 적 없죠? 어느 날 내 꿈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내가 집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꿈이가 가능하지, 그렇죠? 저기서 곰돌이 푸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꿈이가 가능하지. 지금 현실에서 저 뭐야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할 텐데 꿈이니까 곰돌이 푸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허벅지 달려오더니 나한테 물어요.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집채만 해요. 되게 커요. 근데 어디다 숨겨 뼈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숨기냐 했더니 저기 나쁜 놈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와요. 나 숨겨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숨길 수가 없어. 너 등치 큰 놈을 너 어떻게 숨겨? 빨리 도망가든가 해. 그랬더니 급한데. 그랬더니 옆에 보니까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니까 가능한 거야. 곰돌이푸가 급한 대로 그 곰돌이푸가 다리가 짧단 말이야. 지금 도망 못 가잖아. 그러니까 닭을 탔어. 그러니까 닭이 꼬꼬닥 도망가고 곰돌이푸는 거기 타고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뭐 이상하네. 그래서 있었는데 좀 더 경찰 쫓아온 거야. 그랬더니 나한테 물어봐. 혹시 여기 곰돌이푸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곰돌이푸가 뭐 훔치고 나쁜 짓을 하고서 도망가는데 그럼 잡아야 된다고 그런 거야. 경찰이 잡아야 된다는 거야. 곰돌이푸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곰돌이푸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경찰한테 알려줬는데 그때 그 꿈의 상황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미국이었어요. 그 경찰이 미국 경찰이야. 폴리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영어로 물어봤겠지. 그래서 내가 영어로 답변해줬어요. 그 곰돌이푸가 닭을 타고 도망갔다고 내가 영어로 답변해줬어요. 내가 어떻게 영어로 답변했냐면 프라이드 치킨. 내가 답변해줬죠.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맞잖아요. 곰돌이푸가 닭을 타고 도망갔잖아. 맞죠? 왜 그런 표정을 짓죠? 그렇죠? 프라이드 치킨, 곰돌이푸가 닭을 타고 도망갔어요. 영어 실력 이 정도야.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신호전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같이 가보자.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세포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가 여기에 건드리면 누가 날 건드렸어. 내가 손을 움직여. 이거 전부 다 우리 몸에 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멋지게 생겼죠? 마치 무슨 뭐라고 비유해야 되나? 마치 오징어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해파리처럼 생겼다 그래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뉴런이에요. 뉴런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뉴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뉴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친숙하게 만드는데요. 자, 명칭 한번 보자. 자, 이 뉴런도 하나의 세포예요. 그래서 요게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 나와 있는 작은 돌기가 있어. 요거를 가지돌기라고 불러. 가지돌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긴 꼬리가 나와 있어. 여기 긴 꼬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긴 꼬리가 나와 있는데, 이 긴 꼬리를 축삭돌기 또는 축삭이라고 해요. 축삭돌기라고 부르고, 이 축삭의 맨 끝부분 있지. 요 부분을 축삭 말단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기본이야.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 것은 옵션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배우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거야 나중에.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요거를 마리집이라고 해요. 마리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해요. 랑비의 결절. 자, 명칭이 복잡하게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뭔가 신호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기적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정적 신호를 유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팔 건드렸어. 그럼 건드린 걸 내가 느낄 수 있어. 그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몸에 분포하는 이 신경들, 뉴런들이 전기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통합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뇌 사진을 쫙 보면 막 빛이 번쩍번쩍하게 아마 그냥 보일 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경세포들은 전기적 신호를 이용시켜서 뭔가 신호를 줘요. 이거에 착안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정적 신호라면 우리가 내가 이걸 보고서 이거는 텀블러야, 이건 노란 색깔이야, 이렇게 이거는 책상이야 라고 뭔가 말하거나 어떤 사물을 받고 내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정적 신호의 패턴이 다르겠네? 라고 하는 걸 착안했죠. 그래서 전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내가 당신을 현재 전신이 마비돼서 말만 할 수 있고 몸을 못 움직이는데 온 몸을 움직이게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다 구멍 뚫었어요. 일단 머리에 구멍 뻥 뚫은 게 아니라
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여기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었어요. 전자 칩을 집어넣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는 거야.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뇌파를 읽는 거죠. 정조실 읽었어. 읽어서 이 사람이 빨간색을 봤을 때 나타나는 신호, 노란색을 봤을 때 나타나는 신호. 자, 이 사람이 오른손을 들려고 했을 때,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이 신호, 이걸 다 읽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팔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신호를 읽어서 패턴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팔다는 움직일 수 없지만 그걸 컴퓨터하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컴퓨터 마우스 움직여요. 컴퓨터를. 그래서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면서 컴퓨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전신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 마비된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뇌에다 칩을 심기 전과 후는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전에는 하루 동안 그냥 누워있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게임을 하고 내가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훗날에 좀 더 발전한다면 여기는 뇌 패턴의 신호를 읽어서 로봇에 연결한다면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팔을 움직일 수 있고 다리도 움직일 수 있겠지. 그렇죠? 내가 로봇을 만약에 그 아이언맨처럼 입을 수 있다면 내가 생각을 갖고도 팔다리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달된다면 여기다가 무선 칩을 싣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한테 전송할 수 있겠지.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렇죠? 그런 것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정기적 신호가 발생돼요. 정기적 신호가. 그럼 그 정기적 신호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이 뉴런들이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뉴런이 있고요. 뉴런이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가지돌기가 있고, 축사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런이 여기 있어요. 또 가지돌기가 있고, 축사기 또 나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세포의 축산 말단과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서로 붙어있진 않아요. 약간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요 약간 떨어져 있는 요 틈,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또 시냅스 틈이라고 부르고 약 20나노메타 정도의 약간의 틈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얘가 신호를 받아서 옮겨주는데 신호를 옮겨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렇게 신경세포체에 있는 가지돌기에서 축삭을 따라서 정적 신호가 쭉 이동해요. 이 신호는 전기적 신호야. 플러스 마이너스 정적 신호예요. 정적 신호.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패드 같은 거 이렇게 붙여서 정지압을 주게 되면 근육이 쿡쿡 움직이는 거 해봤나? 해본 적 없겠지만 봤죠. 여기다 이렇게 패드 같은 거 붙여서 정기 신호 주면 이렇게 팔이 막 움직이잖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 몸의 신경이 바로 정적 신호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축산을 따라서 쭉 신호를 이동하다가 끝에 되면 여기서 흥분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돼요. 물질이 분비되어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를 잡게요. 그럼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또 정적 신호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뉴런 내부에서 정적 신호가 이동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면 자극의 전도라고 해요. 전도라고 그러고 이 정적 신호가 축산 말단을 이루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 또는 가반화 물질 밖으로 분비해요. 그래서 요게 분비되면 요 흥분 전달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를 자극하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정기적 신호가 이동하겠죠. 여기서도 새로운 자기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면 이 시냅스에서 흥분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서 그 다음 뉴런을 자극하는 과정을 뭐라 불러요? 전달이라고 해요. 전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도와 전달이라고 일단 이름 붙였는데 전도와 전달이 어떤 차이냐 보자. 자, 먼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뉴런 내부에서 신호가 이동하는데 이때는 무슨 신호가 이동할까? 전기적 신호가 이동하는 거예요. 정적 신호가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얘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얘는 정적 신호가 아니고요. 화학 물질이 분비돼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이 바로 자극 전달입니다. 혹시 도파민이라는 얘기 혹시 못 들어봤나? 도파민? 처음 들어요? 행복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 사이에서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에요. 뇌세포죠. 그래서 도파민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가 너무 과해서
많이 안 되죠. 그렇죠? 만약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면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 억제가 돼요. 그럼 몸도 못 움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는 다 도파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흥분 전달물질 또는 신경 전달물질 분비해서 그 다음 전에 자극의 전도를 또 옮겨줘요. 그래서 전달이 번갈아가면서 우리 몸에 흥분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런이 이렇게 있으면 가지돌기하고 축삭 말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지돌기하고 축삭 말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지돌기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앞에 밑에서 그림 보면 앞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바로 뭐야? 가지돌기가 되는 거야. 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삭 말단은 그 다음 뉴런할 때 또 신호 옮겨주는 부분이 되니까 아웃풋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축삭돌기를 지나서 축삭 말단 쪽으로 신호가 쭉 옮겨야 되는데 그때 신호는 바로 전기적 신호가 이동한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 마디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디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디집은 절연체야. 절연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절연체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야? 절연체가 무슨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해요. 저 친구 이제 부대가 됐네. 오, 저 친구 잘못이 없어요. 저 친구 뇌가 잘못한 거지. 저 친구 이게 뭐야? 짐입니까? 지금 좀 전에 정신 잃었죠? 그쵸? 정신 잃었죠? 너가 잃은 거 아니야, 그쵸? 너의 뇌가 잘못이지.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의 뇌를 혼내줘야 되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했지? 잘라서 꺼내서 몰라. 아무튼 예. 자. 여기서 정적신호 이동하게 되는데 마디집은 절연체야. 전기가 안 통해. 그럼 여기에 전기가 안 통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신호가 이렇게 쭉 갈 수 있나? 못 가겠지. 막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정적신호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랑베 결절, 그러니까 축삭이 겉으로 드러난 랑베 결절에서만 정적신호가 이렇게 깡충깡충 건너뛰어요. 이런 것을 바로 도약전도라고 해요. 도약전도라고 하고요. 네,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단 반응에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 하나 익혀야 되는데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성. 자, 항상성이 뭘까? 자, 정의해드리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 다시 한번. 외부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항상성의 대표 예로 뭐가 있을까? 체온. 체온. 밖에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그래서 내부 매출은 항상 36.5도.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었어요. 운동을 했어요. 밥을 굶었어요. 과식을 했어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내 피 속에 들어가 있는 포당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요. 내 피 속에 들어가 있는 포당의 농도를 뭐라 그럴까? 혈당량.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지옥을 헤맸던 친구 이름이 뭐더라? 아까 이름이 지민이었나? 지민이 뇌를 좀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잘됐으니까. 자, 지민이한테 물어보자. 지민이가 음식을 너무 짜게 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음식 너무 짜게 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응? 그렇죠. 음식 너무 짜게 먹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짜겠지. 그러니까 짜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한 번도 짜게 안 먹어봤군요. 같이 물어봅시다. 음식을 되게 짜게 먹었어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목말라요. 그치? 목말라. 왜 그런가 한번 보자. 내 몸속에 소금의 농도. 자, 소금의 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음식을 짜게 먹었으면 이 소금의 농도가 어떻게 됐을까? 진해졌겠지. 그럼 다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정상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먹어서 희석시키는 거야. 농도를 낮추는 거야. 그쵸? 또 물을 먹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정상치보다 우리 몸의 소금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을 다시 소변을 통해서 갖다 배설하는 거야.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될까?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그쵸?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무기압류의 농도라고 해요.
무기압류 농도 이런 것이 바로 항상성이야. 이거는 외부 환경이 바뀌더라도 즉 내가 운동을 하건 밥을 굶건 아니면 내가 음식을 짜게 먹건 싱겁게 먹건 간에 이런 우리 몸의 이런 상태는 항상 일정히 유지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뇌 중에 보면 내가 이게 말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감정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은 뇌 중에서 대뇌라는 곳에서 컨트롤해요. 근데 이렇게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무게업류는 내 의지와 관계 있는 거다. 관계없죠. 야 내가 체온 좀 올려볼까? 해서 올릴 수 있나? 낮춰볼까 해서 낮출 수 있나? 안 그래요. 그렇죠? 내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내 의지와 전혀 관련 없다는 이야기는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대뇌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어요. 얘 그럼 누가 관여하는 겁니까?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중에 간뇌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 좀 친숙하게 만드십시오. 자주 나오니까 우리 몸에 간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간뇌라는 곳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근데 그 간뇌라는 곳 중에서도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요. 체온이라든가 혈당량이라든가 뭐 무염의 농도라든가 이런 걸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간내 시상하부를 항상성 조절의 중추 또는 항상성 유지의 중추라고 해요. 중추라고 하는 것은 보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간내 시상하부가 체온, 혈당량, 무염의 농도를 오토매틱 조절해 주는데 얘가 우리 몸의 각 조직과 기관들한테 명령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빨리 뭐 해, 너 빨리 뭐 만들어, 막 이렇게 명령 줘야 된단 말이야. 그 명령을 주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지켜지는 거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우리 몸에 항상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번에 배웠는데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원활히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환경이 항상 일정해야 돼. 왜? 효소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성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가 반응에 대해서 이제 끝맺고요. 자, 네 번째. 다른 생명체의 네 번째 특징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거죠. 발생과 생장인데 자 먼저 첫 번째 관문 발생이 뭐고 생장이 뭔지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파트를 이해할 수 있어. 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요. 알 하나죠?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요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바로 발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친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그 수정란이 어린 하나의 태아가 됐을 때 그때의 과정을 바로 발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개구리 친다면 개구리 알에서 막 세포를 해서 어린 개구리가 됐을 때 그때의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발생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커지는 거죠. 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커지는 거야. 자, 몸집이 커지는 건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크기가 사이즈가 작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그렇죠?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바로 뭐라 부를까? 생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생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장을 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장을 한다 치자. 몸집이 커지는 거야. 자, 커지는데 우리 생명체가 몸집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커지는 걸까라는 고민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 정도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이 있고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세포의 수가 맞춘다는 방법과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커질까? 세포 수가 많아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이 다닐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등치도 커졌고 키도 커졌고 다 커졌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세포의 크기가 커졌을까? 세포의 수가 많아졌을까? 수가 많아졌을까?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았을까? 둘 다? 지민이 뇌를 좀 기억해줘야지. 세포의 수가 커졌을까요? 세포의 크기가 커졌을까요? 세포의
세포의 수가 커졌을 것 같다. 자, 결론부터 보자. 과연 우리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졌을까? 세포의 수가 커졌을까? 세포의 수가 많아졌을까? 결론부터 본다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나 다 큰 성인이나 세포 자체의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에 비해서 다 큰 성인은 세포의 수가 많아요. 세포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딩에 비해서 세포의 크기 자체는 똑같지만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걔네들보다 등치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데 세포의 수가 많아지려면 세포가 쪼개져야 되겠네. 이렇게 세포 수가 많아지는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할까? 세포가 쪼개지는 거 뭐라고 불러? 세포. 그렇죠. 세포. 그러니까 발생한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기능으로 구분했을 때 체세포와 생식세포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근데 우리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는 세포 수가 늘어난다? 좋아. 몸집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세포 수가 많아져. 근데 생식세포가 많아져야 돼? 체세포가 많아져야 돼? 체세포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체세포가 많아지는 분열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이나 생장이라는 과정은 체세포 분열,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수를 증가시키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세포 자체가 커져서 몸집이 커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반드시 세포 수가 많아져서 몸집이 커져야 돼요. 왜요? 자,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적인 개념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수학 다 좋아하잖아, 그렇지? 수학 좋아하죠? 수학 좀 치죠? 그렇죠? 아닌가? 수학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오, 잘 그렸어. 내 그림을 내가 칭찬하네. 여기 반지름이고요.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죠. 반지름이 R이야.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세빈이 이게 뭐예요? 네, 시켰습니다. 시켰고요. 세빈한테 시켰고요. 지환이 이게 뭘까요? 9? 이 9가 뭘 뜻할까? 여기서 보고 세포입니다. 세포야. 자, 세포 하나가 있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치자. 그러면 요 반지름이 R일 때 요 세포의 부피 한번 구해보자. 부피. 자, 부피는 얼마 되죠? 한번 다 끄겠죠? 3분의 4 파이 R 그렇죠. 3분의 4 파이 R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널비는 4 파이 R 4 파이 R 제곱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있을 때 세포의 반지름 R을 가정했을 때 부피와 건널비를 우리가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포가 갖고 있는 부피와 건널비의 가진 의미는 뭘 뜻하냐면 여기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량을 뜻하는 거야. 얼마나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피의 비례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량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널비 표면적인데 이 건널비를 뭘 뜻하냐면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물질도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추인량을 뜻하는 것이 바로 건널비야.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량이고요. 물질 대사량이고 요거 건널비, 요거는 물질 추인량이야. 물질 추인량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여기처럼 세포가 커졌다 치자. 세포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커졌고 반지름이 2배로 커졌다 치자. 반지름이 2R로 반지름이 2배 커졌어. 세포의 사이즈가 커졌어. 요때 부피하고 건널비 한번 구해보자. 자, 부피 얼마 나오죠? 3분의 32 3분의 32 파이 R 세제곱 될 것이고 건널비는 16 파이 R 제곱 되겠지. 자, 이렇게 세포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 부피는 몇 배 증가하니? 8배. 건널비는 4배 증가하죠. 자,
자, 이것이 뭘 뜻하냐면 만약에 세포가 사이즈가 커졌다면 세포의 사이즈가 커졌다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8배 증가했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지? 그 공급량은 4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어. 그럼 이 얘가 정상적인 생명 활동할 수 있나 없나? 없겠지. 그렇죠? 세포가 커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정의된다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감소한 거죠. 표면적이 감소해서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생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생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서 생장했을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일정해지게 되겠지. 얘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활동의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가 커져서 생장하지 않고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생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세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세포 분열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 체세포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바로 뭐라 불러? 체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깨어났나요? 좀 전에 또 아닌가? 다음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자. 세포 분열. 자,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은 세포가 잘라지는 거야. 세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세포가 똑같이 잘라져서 이렇게 세포가 2개 또는 4개로 잘라지는 과정을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될 때 원래 있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불러요. 얘를 모세포라고 부르고 새로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세포가 2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 과정을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세포가 있다 치자. 여기 만약 모세포가 있다 치자. 그러면 만약 우리 몸에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가 우리 몸의 사람의 정상적인 체세포로서 간의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신경세포의 기능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피부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세포는 그냥 세포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세포 속에는 이 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이것이 사람의 세포인지 물고기 세포인지 알 수 있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우리는 이 유전 정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 DNA인데 세포 속에서 이 DNA가 존재할 때는 염색체라고 하는 걸로 존재합니다. 염색체로 존재하고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 하나당 이 염색체가 몇 개 있냐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온전한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염색체도 하나 더 방사가 적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좀 뭔가 정상적인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세포 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얘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체세포로 치자. 체세포인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럼 딸세포가 2개 만들어지겠죠? 이 세포 2개 만들어지고 이 딸세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것이 점차 더 커집니다. 이렇게 더 커져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분열할 수 있어요. 또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그 세포 속에는 어떠한 그 세포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반으로 쪼개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까? 만약에 얘가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얘도 23개, 얘도 23개 염색체를 갖고 있다면 사람 세포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수행할 수 없겠지. 그쵸? 맞잖아. 이 사람 세포 속에는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세포 분열할 때 23개로 줄고요.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줄고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온전한 형질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수는 늘어나지만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얘도 역시 46개, 얘도 역시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사람의 온전한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세포 분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포 분열 전후에 염색체 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요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요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열 전후에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염색체 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 염색체 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분열 전에도 사람 세포고요. 분열 후에도 사람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객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염색체가 바뀐다면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야.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이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체세포 분열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거 설명했죠. 우리 몸에서 생장을 하기 위해서,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체세포 분열 목적이 하나는 이제 생장이고요.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이름을 불러야지. 이름이 맞죠? 현우. 네. 현우. 자, 여기 현우의 고운 피부가 있다 치자. 현우의 고운 피부가 있었어요. 왜 웃지? 아, 우리 맞습니다. 고운 피부 맞아요. 고운 피부가 있었는데 내가 그렇죠. 고와요. 예, 고와요. 그렇죠? 나만큼 고와요. 내가 뭐 없다는 거지? 장난해? 이러고 있네. 자, 보자. 고운 피부가 있는데 내가 긁었어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될까? 상처 났겠죠? 긁었단 말이야. 내가 손톱 핥혔더니 피부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이렇게 났어. 아주 약한 상처 났어요. 손톱 긁었는데 뭐 깊은 상처 아니겠죠? 아주 약한 상처 났는데 깊은 상처 아니야? 깊은 상처 아니고 그냥 뼈가 보일 정도의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예, 깊은 상처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감정실도 상처예요. 그냥 뼈가 살짝 보여요. 약간 상처 났는데 그럼 이 상처 났으면 이 상처 그냥 있을까? 아니겠죠? 이 상처 어떻게 될까? 다시 여기서 세포 분열해서 다시 새살이 돋아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생장을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걸 다시 복구해주고 다시 말하면 재생이 되겠죠? 이런 걸 목적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럼 체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몸의 온몸에서 일어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커요. 그렇죠? 우리 몸에 어떤 특정한 부위만 커지지 않겠지. 만약에 생장을 하는데 얼굴만 커진다? 어우, 그럼 몸집이 안 커지고 얼굴만 커진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디서 다니고 있어. 이렇게 막 다니고 있어. 근데 생장을 하는데 몸집이 안 커지고 얼굴만 커져. 어우, 그걸 정도로 뭐라고 그래요?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짱 크다 그래서 얼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 얼짱이라고.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야. 자,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거 보자. 발생. 발생 과정을 보자. 발생. 자, 발생인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된 수정란인데 이 수정란도 염색체가 46개야.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수정란은 세포 하나지. 어린 개체는 세포가 하나가 아니지.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정란이 어린 개체가 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하는 세포 분열 좀 어려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수정란이 잘라진다라는 의미로서 난할이라고 해요. 난할이라고요. 이 난할 과정은 여기 정자가 있고요. 여기 난자가 있다. 진짜 정자, 난자가 만났어. 수정란이 돼요. 수정란은 세포 몇 개야? 한 개야. 그렇죠? 수정란은 한 개의 세포고요. 얘가 쭉 세포를 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질 거야. 그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가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하는데 이거가 좀 달라요. 정상적인 체세포 분열과 좀 방식이 달라요. 얘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 근데 위아래로 둘로 나눠져요.
그럼 얘는 세포 하나, 얘는 세포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것은 요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46개였는데 얘가 세포 둘로 쪼개졌단 말이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46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46개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또 유아래로 또 나눠져요. 세포가 4개가 되는 거야. 여기 핵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도 역시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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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개야. 똑같이. 그 다음에 다시 유해로 또 나눠져. 그럼 세포가 8개가 되는 거야. 8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상실의 포배에 이제 쭉 가요. 세포가 쭉 가요. 그래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져요. 어린 개체가 만들어져요. 이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로 뭐라 불러? 발생이라는 거. 이 발생은 나눠진다. 요때 분열할 때 염색체 수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하는 수도 있잖아. 염색체 수가 안 변해. 염색체 수가. 그래서 얘가 1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10조 개의 세포 각각은 모두 다 똑같이 46개의 염색체를 갖추고 있어요. 나한다는 과정은 나눠라고 정리해보자. 난할이라는 과정을 배웠는데, 자, 난할이라는 과정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바로 난할이라고 불러요. 이 난할은 무엇과 비슷하다?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과 매우 유사하다. 어떤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염색체 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난할이 체세포 분열과 달리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따로 설명 안 했지만 수업에 집중한 친구는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난할이라는 과정은 체세포 분열과 염색체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이나 중국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 어떻게 있을까? 예. 체세포 분열은 한 세포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조금 하나씩. 얘도 잘리실 때 하나, 두 개, 네 개, 8개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두 개씩. 그래서 이렇게 딸세포가 2개씩 만들어져요. 내가 따로 설명하지만 그림을 보면 좀 차이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체세포 한번 보자. 세포가 두로 나눠졌어요? 이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또 나누지 않고 얘가 세포가 좀 커져요. 커진 다음에 둘로 나눠져요. 이런 과정을 계속 가게 되면 세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세포가 이제 많아졌다 할지라도 이 세포 자체의 크기는 어때? 변함이 없지. 근데 얘는 이 수정란, 이 수정란의 전체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얘가 반 나눠진 거야. 그럼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 반으로 줄었겠지. 얘는 4분의 1로 줄었겠지. 얘는 8분의 1로 줄었겠지. 얘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었겠지. 그래서 얘는 난할 과정은 난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성장기가 없어요. 세포가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라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이렉트 바로 와서 잘라지기 때문에 연속으로 잘라지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것, 수정란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포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지구상 존재하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어떤 세포일까요? 가장 큰 세포가 달걀도 하나의 세포예요. 그죠? 그럼 달걀보다 좀 더 크게 보이죠? 타조가 제일 큰 세포 하나. 세포 하나. 또 여러분에게 또 영어 실력을 또 도움을 줘야 되겠지? 자, 영어 한번 배워봅시다. 계란 영어 뭐죠? 에그. 계란 영어 뭐죠? 에그. 오, 이거 잘하네. 계란 영어 뭐예요? 에그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진짜 영어 실력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식은 많이 먹죠? 자, 삶은 계란. 이건 뭐예요?
보일드 에그. 오우 발음 좋은데? 3분의 0은 뭐야? 지금 3분의 0은 뭐야? 3분의 0 아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정통 영어를 알려 들어가겠습니다. 삶은 계란 영어로 A life is egg. 이해 못했지? 이해니? 이해했죠? 살인 용어죠. 그렇죠? 살인 용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비슷하다? 계란과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A life is egg. 자 다시 가겠습니다. 지민이 살인 계란 용어는 뭐예요? 그렇죠. 예, 인생은 계란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써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학교에서 함부로 써먹다 보면 그 시간에 밥을 혼자 먹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굳이 몸소 시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영어를 읽기만 하는 거야. 시간에 써먹으면 안 돼. 절대로 수업 시간에 써먹으면 안 돼. 알겠지? 굉장히 고급 영어야. 영어 선생님 잘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알아하자. 자, 그래서 올해는 체세포 변화 발생 과정.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배웠고요. 둘 다 체세포 변화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난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추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네 번째 살해 생명체 갖고 있는 네 번째 특성인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한번 보자. 살해 생명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특성 생식과 유전이 있습니다. 자, 생식과 유전이 있는데,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자손을 만든단 말이야. 이 자손을 만드는 것을 나는 뭐라 불러? 생식이라고 불러. 근데 이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만드는데 이 자손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식. 하나는 무성생식이고요. 하나는 유성생식이 있어요. 자,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없는 생식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있어. 그럼 그 대장균 중에도 암컷, 수컷이 있을까? 없겠죠. 그 대장균은 암컷, 수컷 없이 그냥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계속 체세포를 계속 하다 보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체세포 분열만 해요. 체세포 분열을 하고요. 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거야. 이걸 바로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근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사람이 있죠. 그렇죠? 유성생식에는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생식,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개체를 만들기 위해선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고요. 생식세포, 정답 나타나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특별한 분열을 해요. 체세포 분열 말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아니야. 체세포 분열이 아니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감수 분열이야. 감수 분열. 이 감수가 뭔 뜻일까? 고통을 감수하는 거야? 쪽팔림을 감수하는 거야? 아니야. 감수가 뭘까? 숫자가 중요한 거. 숫자가 줄어드는 거야. 숫자가 줄어. 무엇의 숫자가? 무엇의 숫자가? 찍어봐. 무엇의 숫자가?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죠.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또 씹는 건가요? 씹는 거 아니죠? 다음 뭐가 줄어들까요? 맞아요. 이거 스마트 보이.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You are smart boy. And this is smartphone. 칭찬해줄게. 자, 염색체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가 나올 때는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왜요? 왜 줄어들어야 돼요? 요건 필요하지만 자, 여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치자.
남자의 몸속에 염색체가 몇 개 있을까? 46개 있겠지? 여자의 몸속에 4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세포 속에 46개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이때 생식하기 위해서 정자는 남자가 만든 거야. 남자의 몸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고 여자의 몸에서는 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을 하지 않고 그냥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는 남자를 만들었다 치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 정자 염색체 46개 체세포를 하니까 염색체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정자 난자가 만났어. 그럼 태어나는 아이의 염색체 수 몇 개야? 92개지. 얘 뭐야? 사람 아니지. 그쵸? 엄마 아빠가 염색체도 다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야.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된다면 집안은 동물 농장이 되겠죠. 엄마 아빠가 사는데 태어난 아이는 기린이 나타나고요, 막 악어가 나타나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모이게 되면 어떡할까? 동물 농장이죠. 우리 외할아버지는 토끼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 우리 외할머니는 기린이야. 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요번 아이는 우리가 사슴을 낳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종족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감수 분열하게 되는데 이 감수 분열의 방식이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염색체 수를 23개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세포 속에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를 초기해서 정제에 담는 거야. 또 난자에 담는 거야. 그래서 난자도 23개 절반만 담고요. 정자 난자가 만들면 새로 태어난 아이는 뭐야? 엄마 아빠와 똑같은 46개 염색체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는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은 아빠로부터 절반은 엄마로부터 물려받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뭐라고 해요? 이 과정을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되죠? 왜 염색체 수를 반으로 줄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절반은 엄마로부터 절반은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빠와 똑같지 않아. 그리고 엄마하고도 똑같지 않아. 왜? 유전자를 반반씩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사람. 왜? 유전자가 계속 섞이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해요. 선생님 그때요 쌍둥이는요 똑같잖아요. 쌍둥이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쌍둥이는 볼까요? 혹시 이쪽 안에 쌍둥이 있나? 없어요? 혹시 쌍둥이 아니야? 아니에요? 혹시 쌍둥이 아니야? 다른 말을 보니까 쌍둥이가 종류가 있던데. 자, 요런 이제 수정란을 불러요. 이렇게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가는 과정에서 요게 원래 같이 그냥 붙은 상태에서 그냥 세포가 이렇게 잘라서 분리가 되지 않고 그냥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는 잘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세포가 수정란에서 2세포가 되고 또 4세포가 될 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으로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으로 잘라지게 되면 반쪽짜리 인간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이게 다시 정상적인 수정란으로 다시 커지고요. 그리고 다시 나날 과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개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봤을 때 하나의 수정란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드는 유전자와 여기 안에 드는 유전자가 똑같겠지. 그 얘는 어때? 똑같은 개체가 나온 거야. 이런 쌍둥이를 뭐라고 해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일란 쌍둥이는 성별도 같고 외모도 같고 유전자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일란 쌍둥이가 있는데 생긴 비슷하거든요. 근데 성격이 좀 달라요. 왜 그래요? 유전자는 똑같다면서요. 그건 환경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꼭 반드시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 유전자는 똑같지만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에 대한 요인을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취미라든가 취향이 있죠.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 나 뭘 좋아해, 뭘 좋아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쌍둥이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미국에서 일란성 쌍둥이 있었어요. 일란 쌍둥이가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엄마가 얘네 둘 다 입양시켰어요. 근데 이 둘을 똑같이 보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불시켜서 각자 따로 입양을 시켰어요. 우리 엄마는 죽었어. 그러니까 얘네는 각자 출생의 비율을 모르고 성장을 해요. 먼 도시에서 전혀 각자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다 큰 성인이 된 다음에 우연찮게 길을 가다 서로 만났어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 쟤 나하고 똑같아. 똑같아. 근데 거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게 옷이 비슷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죠.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옷도 비슷한 거 입고 둘 다 똑같이 촌스러운 옷 입고 그쵸? 이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쓱 지나가다가 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시 가족이를 다 되돌아서 만나서 얘기했죠. 혹시 저보고 혹시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당신도 놀랬죠? 네, 저도 놀랐어요. 저기 혹시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저기 어디예요? 저는 저기 어디인데 고향도 저도 달라. 근데 왜 우리 둘이 똑같죠? 그게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이렇게 해서 연락처 주고받았어요. 연락처 주고받은 다음에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각자 부모님한테 물어봤겠죠. 난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은 애 만났어. 그쪽 엄마가 오늘 확 부서지는 거죠. 그쪽 엄마도 싹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죠. 사실은 너도 다 크지 않았니? 이제 너 출생의 비밀 알려줄게. 사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너는 어릴 때 입양되었단다.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난 다 커서 날 낳아준 부모보다 날 키워준 엄마가 난 더 좋아. 진짜 어른한테. 근데 나도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 거야. 또 그쪽 반대쪽도 똑같은 일이 겪었겠죠? 근데 그 부모님부터 전해진 소식을 막 종합해 보니까 둘이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제 둘이 쌍둥이를 알고서 만났죠. 다시 본격적으로 만났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각자 이제 그 집을 왕래하면서 각자 자기 이제 언니 동생이 있죠. 일라 쌍둥이니까 그래서 각자 방에 이제 놀러 가고 이제 했는데 옷장을 탁 열었거든요. 근데 옷장에 걸려있는 옷의 패턴이 똑같아. 그 다음 취미가 똑같아. 전공도 똑같아.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와 이게 우리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취미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받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고 말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례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한 명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6, 7년째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학원 전체에서 꼴찌야. 저 학원 전체에서 꼴찌인데 걔는 한의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도 안 했죠. 꼴찌야. 근데 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네 아빠 있죠? 엘리트야. 고대 경영학과 나와서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엄마도 엘리트야. 엄마도 아마 영문학과 출신이거든. 그래서 번역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신문 보는 것도 우리나라 신문 안 봐. 영어 대신 보고 영어 잡지 보고 해요. 근데 형이 있어. 걔 형도 한의사야. 근데 자기만 공부를 못해. 그래서 처음에 고3 때 떨어졌어요. 재수했어. 또 떨어졌어. 삼수했어. 또 떨어졌어. 걔가 이제 막 좌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데까지 했냐면 우리 아빠도 그때 공부 잘했고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계속 학교도 공부했고 우리 엄마도 공부 되게 잘했고 형도 공부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 못하는 거지? 혹시 나는 친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나 주성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항상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싹을 틔워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점점 확신이 오는 거죠. 별 생각 없, 그다음 그 전에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도 막 의미를 부여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3개 했는데 형한테는 2개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줬던 것 같아. 이런까지 이제 다시 그거를 그리고 밥을 줄 때
좀 따뜻하고 좀 더 맛있는 밥은 형은 먼저 주는 것 같아. 맞아, 난 주던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든 거야. 내가 이제 점점 방황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집 엄마가 얼마나 놀랍냐면 애가 학원 마치고 집에 가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그럼 엄마는 야 공부해 소리 시작. 애랑 같이 들어가서 밑에 상을 펴놓고서 엄마도 같이 공부해. 애가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는 소리 안 해. 엄마는 굉장히 애를 키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애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엄마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애는 책상에 앉아서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내 친엄마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막 망상하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달 지나다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엄마 친한 사람 아니지. 그래서 엄마가 뭔 소리야 아들. 자꾸 쓰던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엄마는 대속자기 장르를 그냥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너무 속상한 거야. 자기 진심 토론하는데 엄마는 너무 대속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엄마한테 갔었죠. 엄마, 나 엄마 친한 사람 아니지. 나는 형은 공부 되게 잘하고 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형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데 나는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엄마 친한 사람 아니지. 그리고 아빠도 공부 되게 잘하는데 나 공부 되게 못하잖아. 나 친한 사람 아니지. 그러자 엄마가 아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랬더니 얘가 아니 나 이제 다 컸어. 그리고 엄마가 진실 이야기해도 나 다 공부할 수 있어. 나 다 컸잖아. 그리고 설사 내 출생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길러주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 생각해. 엄마 진실 알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책을 탁 보다가 빛을 탁 보더니 무슨 애를 물 끌고 보더니 잠깐 상 앞에 좀 앉은데 종이가 갑자기 엄마 토로 탁 놔줘서 그래서 아이가 소리했죠. 울 곳이 많다. 그래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상물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서 애를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애는 거기서 짧은 순간에 별생각을 다 하는 거죠. 드디어 왔다. 나 맞아. 난 친한 게 아니었어. 난 주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이런 만약에 엄마한테 진실 이야기하면 내가 그 반응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복잡 생각을 했죠. 근데 엄마가 물끄러미 보다가 고개를 뚝 떨구더니 친구를 하다가 그걸 싹 들면서 한마디를 탁 던졌어요. 뭐라 그랬어? 너 같으면 너가 들에 주워오겠니? 그래서 애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맞아. 나한테 주울 리가 없지. 맞아. 나 친한테 맞아.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친구도 한의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서 신부모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좀 봅시다. 자, 이게 감수분열인데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수가 어떻게 된다?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정자나 난자를 만들기 때문에 엄마의 염색체나 아빠의 염색체나 자손의 염색체가 어떨까?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종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맞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인데 무성생식은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가 잘라져서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16마리 쭉쭉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성생식은 증식 속도가 되게 빠를까 느릴까?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만약 대장 중에 한 마리만 있다? 얘가 두 마리, 네 마리, 8마리, 16마리 쭉쭉 늘어난다는 거야. 증식 속도가 되게 빨라. 근데 이 무성생식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 그러니까 자손을 빠른 속도로 증식시킬 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 상상해봐. 이 무성생식했을 때 한 마리 새부터, 그러니까 한 마리로부터 시작해서 100만 마리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100만 마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은 같을까 다를까? 다 똑같아. 그래서 걔네 죽일 수는 없던 약을 다 뿌리면 어떻게 될까? 멸종해. 그렇죠? 얘네는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똑같은 놈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그 환경에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수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는 유성 생식 같은 경우는 무성 생식에 비해서 증식 속도는 상당히 느려요. 그렇지만 유전적 다양성은 굉장히 크겠지. 그래서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지금 우리 교실에 있는 학생들 있고 나를 포함해서 사람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갖고 있는 유전적 특성이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요. 만약에 어떤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현우가 만약에 영상 50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치자. 현재는 이제 25도야? 그럼 다 살 수가 있어. 근데 갑자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50도로 높아졌어. 그럼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 다 죽겠지. 얘는 50도에도 견딜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맞았을 때 그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성생식하는 생명체들은 자선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환경 바뀌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자선수가 되게 많지만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는 자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성생식하는 생명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단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지? 귤. 귤. 지민은 감. 곶감. 그다음에 세빈이 귤. 그다음에 지환이 배. 나는 바나나를 제일 좋아해요. 바나나를.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옛날에 우리 마팅이 어렸을 때는 맨날 장난쳤죠.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 우리 마팅한테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때부터 우리 막내는 바나나를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바나나 되게 싫어해요. 하나 집어했을 때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막 이랬거든. 나 바나나 안 먹어. 그래서 지금도 바나나 안 먹고 있습니다. 이 바나나는 곧 멸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무성생식을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바나나, 그다음에 한국에서 먹었던 바나나, 필리핀에서 먹었던 바나나, 베트남에서 먹었던 바나나 다 똑같은 바나나예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한 품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바나나를 죽이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바나나는 아마 멸종할 겁니다. 멸종하기 전에 바나나 열심히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동생 있으면 바나나를 하나 건네주면서 한마디 해야 되겠죠. 뭐를 해야 돼? 바나나 먹고 나한테 바나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라고 하면 그 동생은 절대로 바나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동생 하나, 여러분 하나 바나나 먹는 거제가 동생 거 바나나까지 여러분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동생 있죠? 네. 동생 있죠? 형 있어요? 누나 있어요? 너 혼자야? 그렇죠. 딱 얼굴 보고서 언니 있죠? 남동생 있죠? 여동생 있죠? 그럼 언니도 없고 남동생 있죠? 왜 하나도 안 맞지? 진짜. 그러면 저기 오빠 있죠? 맞춰야 되는데 한 번에. 여동생 있죠? 네. 저기 누나는 없죠? 예. 형도 없죠? 예. 그러면 일남 이녀 맞죠? 예. 예. 막바로 손 다쳤어.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도 배웠고요, 그렇죠? 집에서 바나나를 2개씩 먹을 수 있는 팁도 알려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에게 꿀팁이 되는 것은 급식 시간에 여러분이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꿀팁을 드렸죠, 그렇죠? 예. 삶은 계란 그러면
혼자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이 교시가 몇 분에 끝나는 거 혹시 기억하실 수 있나요? 45분까지 45분인가요? 제가 다시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시간표 조절이 너무 힘들어. 네, 45분까지군요. 그럼 한 5분 남았나? 5분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 한번 보자. 유전. 자, 생ችን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 유전 한번 보자. 자, 유전이 뭐야? 담는 거지, 그치? 누굴 담는 거야? 붕을 담는 거지. 그쵸? 붕을 담는 거지. 아빠 닮았잖아, 그쵸? 엄마 닮았잖아.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나 안 맞추게 하려고, 그치? 엄마 닮았죠? 아니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이거. 진짜예요. 확인한다 그러다가 진짜. 엄마 닮았죠? 그래. 그리스. 엄마 닮았죠? 예. 왠지 한 번째 쉬고 답변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형질. 부모의 형질. 형질이 뭐예요? 형태와 성질이야. 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손이 붕을 닮는 거야. 근데 아주 옛날에 왜 자손이 붕을 닮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왜 엄마 닮고 왜 쟤는 아빠 닮았어요? 그건 신의 뜻이야 라고 했어요. 그 중에 멘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손이 부모를 닮는 것은 이 부모의 몸속에 형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모의 몸속에는, 사람의 몸속에는 형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 물질이 전달되어서 자손이 붕을 담는 거죠.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뭔데? 그게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이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붕을 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신의 뜻이 아니고 랜덤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유전자에 발생한다면 이건 특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겠네? 그렇죠.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 현상에서 규칙성을 찾아냈어요. 누가? 멘델이. 그렇죠. 멘델이죠. 멘델. 그래서 이 멘델이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냈고요. 이 규칙성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멘델 유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어봤겠죠. 야, 멘델, 너가 유전자 그러는데 좋아. 수고했어. 하루 공부하고 30년 동안 콩을 열심히 기르면서 유전 연구했어. 좋아. 근데 네가 말한 유전자가 뭐야? 단백질이야? 지방이야? 물이야? 뭐야? 멘델이 알바노 하고 팍 죽었어요. 그래서 후대 과학자들이 야, 그 멘델님이 이야기했던 유전자의 본질이 뭘까? 유전자가 도대체 뭘까? 열심히 한 결과 이 유전자가 바로 뭐였어? DNA였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전자, 즉 DNA를 가지고 있고 이 DNA를 자손에게 전달해서 유전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유전 현상이 발생한다. 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유전 현상을 속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유전 현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성, 유전 현상을 속담으로 풀었습니다. 홍시문대, 하시문대, 한나. 그 유전 현상이죠. 우리 선조들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 자아에 대한 반응이 있죠. 이것도 속담으로 풀었습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다. 왜? 지렁이는 사람의 생명체다. 그렇죠? 그래서 밟으면 꿈틀한다. 그렇죠? 심지어는 물질 대사도 우리 선조들은 속담을 풀었습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 뭐야? 사람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데 그 물질 대사, 사람 생명체 두 번째 특성 물질 대사를 속담으로 우리 선조들은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조 화이팅. 그렇죠? 소 스마트해요. 그럼 우리 선조들은 이 물질 대사를 속담으로 어떻게 풀었을까? 금강산도 식후경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또 좀 조금 관리도 좀 쫓겨나지만 그래도 연만 돼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왜? 물질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왜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맞죠? 그래서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나가. 왜? 콩은 콩의 유전자를 자석에 전달해주고 팥은 팥의 유전자를 자석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 날 수밖에 없겠죠. 아, 우리 선조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지환, 우리 그 선조의 지혜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영혼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예, 영혼은 다 보였습니다. 우리 선조 어떤 것 같아요, 세빈? 아, 우리 선조 지금 비하신 겁니까? 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예, 우리 선조 또 스마트하죠. 자, 현재 시간 45분 됐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얼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 내도록 할게요.